공교롭게도 혹은 뭐 저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정부에 있는 동안 이 정책이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가 돼서 제가 저 정부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도입하고 또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대통령 장관직을 끝나면서 VIP와 식사를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갔더라도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에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그 대학이 단국대학인데요. 거기에 그 탄소 중립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된 선택 교수로서 현재 지금 무료 강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논의의 장에는 꼭 가서 좀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또 전달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막 그런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그 위기와 기후위기, 탄소 중립, 물 세 가지 키워드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물 관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 분야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도 해놓으셨고 우리 특히 물환경학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글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읽어보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저 부분을 조금은 비중을 줄이고 앞부분에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만 슬라이드 양이 좀 많아서 시간 관리를 누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야기 중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저는 이제 녹색 전환이라고 좀 넓혀서 해석을 하고 정책도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 보고 있고요. 물 관리는 저는 확장된 탄소 중립의 정책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후 대응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여러분들 뭐 잘 아신 내용입니다만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모든 팩터들을 사실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IPCC 6차 보고서의 제1권에 해당하는 그 Physical Science Basis라고 해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수록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정부실 때 이미 정리해서 제가 여러 군데 뭐 강의를 하고 할 때 써먹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인간의 영향에 의한 온난화는 이제는 명확한 사실이다. 딱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6차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계속 설랑설레했습니다만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제 확실하다. 또 그리고 내용적으로 인간이 한 영향이 이제 확실하다. 인간이 한 영향이 그동안은 몇 %다 뭐 이렇게 계속 논란을 하다가 이제는 100% 확실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난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무래도 온도이기 때문에 산업화 이전, 이른바 그 산업화 이전이라는 게 1850년부터 1900년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지구의 표면 온도가 1.1도 올랐다. 지구의 표면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제가 정부실 때 그때 미국에서 나왔는 데이터를 보니까 14.75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평균 온도가 1.1도 올랐다라는 사실이 이제 명확한 것 같고 1.5도 상승의 그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팩터 분석을 했습니다만 다 거두정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인간이 한 온난화 요인이 1.5도고 그 다음에 인간이 또한 지구의 냉각화에도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0.4도 정도 마이너스. 자연의 요인은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해서 평균은 제로 해서 계산하면 결국은 1.1도가 오르는 이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온도가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1.5도 상승을 제한하자는 것은 이미 파리 협약에서 이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1.5도 상승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에 특별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 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2030년과 52년 사이에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만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불과 2년 뒤인가에 그 시점을 9년에서 12년으로 땡겼습니다. 그만큼 1.5도 상승 시점이 빨라지고 있고 지금 이미 1.5도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와 있고 매년 1.5도 상승이 이루어질 확률은 5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든지 1.5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온실가스 농도가 20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고 기후변화라는 것이 단순한 온난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기후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대기권, 수권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변화의 결과들은 결국 우리한테 임팩트를 주게 되고 임팩트에 대한 분석이 이제 결국은 이 보고서의 두 번째 보고서가 되는데 임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가 리스크화돼서 자연이라든가 인간 세계에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도가 달성되면 2도 달성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도 달성을 하는 것으로도 기후의 변동폭 자체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이제 속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50년 빈도의 폭염이 8.6배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홍수, 그다음에 가뭄 모든 것들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점은 산업 발전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원래 나온 이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연구기관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기후의 상태가 혹은 기후 변화의 상태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다. unknown world, 미지의 세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도 상승과 2도 상승의 의미를 한번 새겨본다면 1.5도 상승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업 이전부터 이제 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데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진폭을 갖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만 이 진폭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1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더 벗어나긴 합니다만 1.5도 상승이라는 것은 바로 길게 보게 된다면 12,000년간 유지해왔던 1도의 진폭을 벗어난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문명을 일으켰던 것은 결국은 지구의 기후가 안정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범위 내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아주 우리한테는 편안한 그런 기후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우리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받으면서 문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런 기후 환경 상태가 이제는 깨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1.5도 상승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2도 상승이라는 것은 이 분야 연구자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지난 500만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인류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가 오르는 그런 기후 환경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도 상승이 이루어지고 2도 상승이 된다면 그 이후에 지구의 기후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인간 삶이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근데 되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스톡홀름 탈레슨 연구소에서 이른바
행성적 한계 경계라는 이런 이제 이름으로 지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개 지표 영역을 나눠 가지고 매년 측정을 해서, 매년은 아닙니다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주로 이제 정량적인 측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수준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이제 판정을 하는 이게 이제 진단 키트입니다. 9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에 시작했는데 2023년에 이제 9개 중에서 6개가 이미 녹색 안전지대를 넘어서 붉은 지대, 이른바 위험지대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넘어선 것이 바로 프레시워터입니다. 2022년에 그린워터부터 넘어서다가 작년에는 이제 블루워터까지 다 포함시켜서 넘어선 것으로 됐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는, 저는 기후 연구 분야에 가장 좀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관이 저는 이 스톡홀름 리지리언스 인스티튜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류세라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류세 시대의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 연구 집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environment problems가 아니라 the earth system, 지구 시스템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일국을 기반으로 하는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환경부 정책으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Environment Politics라는 이제 그런 저널에서는 그런 논의를 아주 빈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현재 지구의 기후 환경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진단하는데 9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위험지대로 넘어섰는데, 이 위험지대로 넘어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류세 시대 지구 환경의 문제는 악화되기 시작하면 일정한 경계값을 넘었으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변화의 비가역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를테면 지구의 그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었으면 더 이상 우리가 그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대기 400ppm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조금 넘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이 기관에서 이 관련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것이라고 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나온 6차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이제 또 예단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가 1.5도의 그 상 시점을 이렇게 딱 정해놨을 때 그 시점이 언제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이 달성될 때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이른바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6차 보고서의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요만큼 남았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총량을 친다면 한 500기가톤, 기가라는 것은 10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천억 톤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2019년 수준의 탄소 배출을 계속 모든 나라들이 하게 된다면 요즘 500기가톤이 남았는데 2030년 정도 가면 대부분 우리가 소진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남게 되느냐, 딱 2%만 2년치만 쓸 수 있는 양이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탄소 예산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1.5도 상승 시점까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IPCC 6차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유엔 당사국들이 이를테면 2035년 감축 계획을 목표치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치로 삼는 것이 바로 남은 탄소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 배분해서 연간 감축량을 도출하는 이런 이제 계산을 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치도 대폭 상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계에서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책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강창수 기자의 기사를 가져왔는데 오버슈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5도 달성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1.5도로부터 2도 상승은 제가 보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때 지구의 기후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시 1.5도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1.5도가 이제 달성될 것으로 본다면 이후에 지구 환경의 어떤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점검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오버슛 이야기가 최근에 와서는 아주 자주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오버슛도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에 곡선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는 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악화된다면 이거는 뭐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이제 그때 우리가 지구촌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것을 이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뭔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그때부터 진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술 투자라든가 등등 해서 그때쯤 되면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곡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지구의 기후 환경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신 지구가 알 수 없는 내용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이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탄소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지금 기후가 온도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는 물리적 리스크로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리스크 비용을 또 발생시키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안전 지대에 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 그냥 나무나라 이야기를 여전히 받아들여요. 원래 우리 국민들이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때는 기를 버튼 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썼던 이제 이 표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정책으로 가게 된다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은 대개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3.3도까지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가 된다면 세계 GDP의 한 마이너스 18%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권이 가장 그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기후의 문제는 자연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 이제 번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을 치러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포스담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이 49년까지 지금 같은 기후 상태가 악화된다면 세계 소득의 19%의 평균 감소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14%의 손실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변화가 끼치는 아주 영향이 중요한 결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기후변화를 그냥 자연환경 상태를 개선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아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대응하기 위한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저는 정책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탄소중립 카드를 놓쳐버린다면 그 위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탄소중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응 정책 수단인데,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뭐 대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졌죠. 유엔 해방이라든가 그다음 파리 해방 뭐 등등 우트교 정서, 교토 정서 이런 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파리 기후 해방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라든가 행동을 감축과 적응이라는 영역으로 나눠서 이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이미 하고 있고요. 교토 정서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감축을 이제 실제 실행을 이제 하게 되죠. 5대 분야의 온실가스도 이제 정해서 하지만 이제 선진국 중심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해박은 감축만이 아니라 이제 적응 완화까지도 아우러서 통합적 정책으로서 결국은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치를 1.5도, 2도를 이제 정하죠. 그리고 모든 당사국,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책무화하는 이런 이제 결의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종과 거기에 보게 된다면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이 됩니다. 물론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배출량과 제거량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파리 협약의 이종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책의 어젠다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유엔에다가 탄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선진국의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편안한 일종의 그런 입장에서의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별로 수용이 안 됐습니다만 탄소 중립이 이제 글로벌 기후 행동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의 수단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관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하나의 계기는 바로 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PCC 임시총회가 열렸고 제가 정부 들어가기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거기서 2도를 목표로 해야 되냐, 2.5도를 목표로 해야 되냐에 대한 그 답을 유엔에서 이 IPCC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내면서 정책적인 목표는 2도가 아니라 1.5도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2030년까지 45%를 줄이고 50년까지 넷제로를 해야 된다는 정책 권고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이만큼 줄여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서 하나의 지침으로 사실 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받은 것이 바로 2019년 요건 제가 정부 있을 때고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유엔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 모시고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정상들이 모두가 자기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 이 결의를 합니다. 상향 동맹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국가들이 막 줄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33개 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이 이제는 세계 보편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언어이자 수단으로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심지어 중국까지 포함해서 일본도 최근에 녹색전환법을 만들어서 산업 전반을 녹색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이 얼핏 보면 기후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산업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후 이야기가 좀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을 결국 버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탄소 중립 정책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질 영역이 결국은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이고 현재 고탄소 기반의 탄소 그러니까 산업과 에너지를 바꾸지 않고는 중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현재 지금 초기라고 봐야 되겠죠. 되게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이꼬르 기존의 산업을 녹색으로 전환, 녹색 전환 대규모적인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 물론 그로서 기후변화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주로 전개되고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도 많은데요. 이런 정책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말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아주 대대적인 저런 투자를 통해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녹색화시키는 이 과정들이 끝나게 된다면 서구 선진국의 산업은 지금과는 100% 바뀐 것으로 이제 재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탄소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실제 유럽이 그린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그런 경쟁을 전제해 가지고 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에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그 전에 바로 우리 그린 뉴딜을 발표했고요. 유럽은 2019년에 그린 딜을 발표하고 아마 그 이듬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법에 해당하는 기후법을 제정합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을 접근할 때 그 법적 기반이라든가 체제를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기본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만 유럽은 탄소 중립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죠? 기후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후 대응에 초점 맞춰져 있고요. 우리는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춰 있고 물론 그걸 통해서 기후 대응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산업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 이런 데 집중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이제 발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 제정으로부터 시나리오 작성 이런 정도의 정책의 수단들이 아주 빠르게 준비되어 왔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 우리나라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관심사입니다. 자, 시나리오가 A, B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050년에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2018년입니다. 이만큼 파란색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 줄이는 양은 2018년 대비 A 안에서는 더 많이 줄이는 것은 89%가 줄이고 그 다음에 B 안에 조금 덜 줄인 부분에서는 84%까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6대 분야별로 감축도 비중과 그 다음에 감축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부분, 에너지 부분이죠. 산업 부분, 이 두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건축 혹은 건물, 농축산, 그 다음에 폐기물. 6대 분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파리 기후협약이나 인데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의 감축을 통해서 결국 이런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계획을 부분을 우리가 듣다 보게 된다면 산업 같은 경우에 한 80%의 오시가스 감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A안, B안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이제 고탄소 기반의 그런 산업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할 수 있을 건가 한다면 어느 만큼 더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등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로 보게 된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라든가 비용 문제,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 가능성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지금 지표를 보게 된다면 사실 달성하기 쉽지 않는.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깨 사정도 봐주고 목표치도 낮춰주고 규제도 좀 덜 하고 좋아. 그때까지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업에 부담이 없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 봅니다. 그 이야기는 좁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줄이는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상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를 쓴다면 탈탄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카보나이제이션이 사실상 될 때 우리의 이제 그 분별 감축이어지고 또 디카보나이제일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산업 에너지의 시스템이 바뀔 때 진정한 탄소 중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2050년에 가게 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작동의 원리도 바뀔 것이고 생산성 구조도 바뀔 것이고 다 바뀔 것으로, 고용관계 이런 것도 다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변화를 우리가 반드시 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특히 초기에 이니셔이터는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에서는 그린딜 정책, 우리 정부에서는 한때 그린 뉴딜 정책으로 그걸 풀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그 정책은 뭐 사장이 되다시피 해서 우리는 지금 탄소 정책이 상당히 지금 기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분 남았다 제가 강의를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고요. 2035년 NDC를 이제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국가 목표치를 갱신해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표치를, 새 목표치를 제출할 때는 과거 목표치보다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왜냐하면 파리 기후협약의 4조에 진전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목표치를 설정해 놓으면 과거의 상태로 후진을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높여야 됩니다. 35년의 목표치는 IPCC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탄소,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매번 해서 연간 줄 수 있는 양을 역으로 계산해서 목표치를 정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5년에 세계적으로 평균 얼마냐면 60%입니다. 정항에는 한 67%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정 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정부 쓸 때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2030년에 이제 40%입니다. 만약 선정 감축을 계속하게 된다면 55%가 줄여되고, IPCC 공고를 따른다면 64%까지 이제 줄여되는데, 자, 이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지금 탄소유입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탄소유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미래 이제 경제 부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카고 대학이 작년에 연구한 것인데요. 세계 15,000여 개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탄소 배출 비용을 내부화했을 때 영업이익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한번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했을 때 이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가장 영업이익에서 탄소 부담 비용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같은 것이 이제 현실화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어려지고 경영이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수출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후 피해가 비용으로 우리 수출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도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표는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210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느냐? 한 2700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개 최근에 와서는 전문가들이 국가 예산의 뭐 한 3-4%, 뭐 GDP 3-4% 이렇게 하는데요. 2700조가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이 나중에 편익으로 얼마만큼 돌아오느냐 계산했을 때 기후 편익과 투자 편익을 합쳤을 때 곱하기 2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편익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느냐? 대개 2060년대 초반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편익이 이제 발생이 되고, 편익 곡선이 그 비용 곡선보다도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개 204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투자가 편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030년대 40년 사이에 우리 정부가
그만큼 선제적인 기술 혁신이라든가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하고 정책적인 여러 가지 지원하냐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제 정책이 중요하고요. 실제 제가 그 환경연구원 원장을 또 했었는데요. 그때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 경제의 부담을 더 줄이는 덜 주는 것으로 그 당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해서 정책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시간 다 됐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 탄소 중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탄소 중립을 훨씬 더 우리가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해석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지 못하고요. 현재 지금 파리 기후 협정에 의한 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크게 보게 된다면 완화와 적응은 됐습니다. 근데 줄이고 적응하는 것인데 줄인 것도 알고 보게 된다면 감축이 있고 제거가 있습니다. 흡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은 적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복원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차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6차 보고 나와 있는 지금부터 지구촌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이 완화와 적응을 통합해서 정책을 추진하되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든지 사회는 기후 탈덕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 탄력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나아가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이른바 글로벌 SDG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요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확장하고 추진한다면 이런 구조 속에 자리를 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현재 부족한 부분은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저는 앞으로 감축이라는 것이 기술적 감축뿐만 아니라 자연 기반 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 보존 협정에서는 자연의 생태의 복원,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관리를 통해서 연간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10기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50기가를 우리가 연간 전 세계 국가들이 배출한다면 작게는 5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자연 기반 해법을 가지고도 감축,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적 감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 남은 부분은 유럽은 이미 탄소 마이너스 정책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의 기후 탄력성 회복을 통해서 지구 시스템 자체가 탄소를 흡수해서 기후의 탄력성을 복원하는 그때쯤 되면 기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의 정책의 그 외에는 바로 자연 기반까지도 포함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정책의 영역과 수단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물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환경 같은 그런 관리 분야에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도입돼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제가 이번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스톡홀름 리질리언스 인스티튜트의 최근에 나온 이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물 분야에서는 결국은 그린 워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 워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물 관리는 블루 워터의 문제로 여겼습니다만 사실 지구 생태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물의 종류는 블루 워터가 아니라 그린 워터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모이스처 수증기 강입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인간의 어떤 개입이라 등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블루워터에 공급하는 그린워터가 지금 연에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고갈된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산림을 항폐화시키거나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산림이
그 뭡니까 저장할 수 있는 탄소 저장할 역량이 떨어지고 또 수증기 양이 증가하거나 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이 물순환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기후의 어떤 변동성을 크게 이제 확장시키는 이런 까닭이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녹색물의 관리를 아주 중요한 이번에 이슈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전문 분야이기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저로서는 아주 신선했고요.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이 물관리 정책은 완화와 이제 적응을 통합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넥서스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IPCC 보고서 난 그림인데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 탄력적 발전을 이룩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수단이 지금까지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기술적 감책이 아니라 자연 기반 대법의 사용과 동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기후 탄력적 발전을 이룩하고 또 지구 정사의 지속가능 발전까지도 달성해야 되는 그게 중요한 자연 기반 대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하고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제안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뒷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